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들. 저는 국세청 출신 25년차 세무사 김미영입니다. 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 가족끼리 돈 좀 주고받는 게 뭐 어때서?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될 일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2025년 6월 국세청이 이것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칼을 갈고 나왔습니다. 무심코 ATM에서 생활비를 뽑았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손주에게 결혼축의금을 주었다는 이유로 세금 폭탄을 맞거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게 됐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체 무엇이 달라졌길래 평범한 현금 거래와 가족 간의 작은 도움들이 세금 폭탄과 세무조사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지 20년 차 베테랑 세무사인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최근 국세청에서 정말 공격적으로 확대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탈세 혐의자를 잡아내 세금을 많이 걷어낸 세무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해당 공무원이 세금을 징수하거나 소송해서 국세청이 승소하면 탄로된 세금의 최대 10%까지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 국세청도 이제 실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더 많이 찾아내서 더 많이 걷어라 라고 독려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세무 공무원들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금융 거래를 더욱 꼼꼼하게 눈에 불을 켜고 들여다볼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단순히 현금 입출금만으로도 예를 들어 생활비 명목으로 자녀에게 돈을 줬어도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흔적이 남고 국세청 시스템이 먼저 걸러내게 됩니다. 공무원 포상 제도가 이런 조사를 더 강화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도움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포상은 공무원에게, 피해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 가는 일이 없도록 꼭 인지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은행에서 하루에 현금으로 1천만 원 이상을 찾거나 입금하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됩니다. 아니, 내 돈인데 왜 마음대로 누구한테 보고를 하지? 하고 의아하시죠? 이건 자금 세탁이나 탈세 같은 불법 자금 거래를 막기 위해 정부가 만든 특별한 제도인데요. 바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같은 사람이 같은 은행에서 하루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반드시 기록이 남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금액과 무관하게 또 다른 종류의 거래가 있습니다. 바로 의심거래 보고인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며칠 동안 같은 ATM에서 현금을 쪼개서 계속 인출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입금을 해주거나 소득이 전혀 없던 통장에 갑자기 큰돈이 들어온다면 이건 의심거래로 보고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에 전달이 됩니다. 그럼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기록들을 즉시 국세청이나 경찰, 검찰에 넘기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국세청이 먼저 이 거래는 탈세와 관련된 혐의가 있으니 자료를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야 금융정보분석원이 신중히 검토한 후에 자료를 전달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전달받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자신들이 보유한 홈택스 자료, 카드 매출 정보, 현금 영수증 기록과 부동산 거래 자료 같은 방대한 빅데이터와 교차 분석하기 시작해요. 이때 AI 기술을 이용해서 위험한 거래나 수상한 계좌를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은행에 금융정보 제출 요구를 보내서 계좌 잔액과 입출금 내역, 거래 상대방까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국세청이 아무 이유 없이 내 통장을 들여다보는 일은 없지만 평소에 내가 무심코 했던 현금 거래 때문에 나도 모르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현금 거래를 할 때도 조금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관리하시고 관련된 자료를 꼭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평소처럼 현금을 인출했을 뿐인데 세무조사를 당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 저희 세무법인을 찾아오신 66세 박순자님 이야기인데요. 박순자님은 한 달 생활비로 보통 300만 원 정도를 항상 현금으로 써오셨대요.
한 번에 300만 원을 인출하실 때도 있지만 가끔 100만 원 정도씩 나눠서 인출하시기도 하셨고요. 카드를 잘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장을 보거나 병원을 가실 때도 현금을 사용하셨답니다. 늘 하시던 대로 한 번에 100만 원씩 며칠에 나눠서 같은 ATM에서 인출하셨다고 해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거래가 문제가 됐습니다. 은행 내부 시스템에서 동일인이 같은 ATM에서 반복적으로 고액 현금을 인출하는 패턴이 의심 거래로 자동 분류된 거예요. 은행 직원은 해당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했고 금융정보분석원은 거래 내용을 검토한 후 자금 흐름 추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국세청에 자료 제공을 허가하게 됐습니다. 그 뒤 국세청에서는 박순자님 명의 통장과 현금 영수증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을 AI 분석으로 교차 검토했고 현금 흐름에 비해 증빙되는 지출이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나면서 세무조사 대상에 오르시게 된 겁니다. 결국 박순자님은 그저 시장 보고 병원비 내려던 생활비였다고 항변하시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사용 내역이 남아있지 않아서 현금 탈세를 의심받는 불편한 상황까지 이어져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이 사례에서 보여주듯 현금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흐름은 이미 시스템에서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록을 세무당국에서 언제 어떻게 이상 거래로 여기게 될지 모른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현금 입금을 했다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국세청에 보고된 68세 최만복님의 사례입니다. 최만복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에요. 작년에 20년간 직접 농사지어온 밭을 팔고 3억 원을 은행 수표로 받아 집에 몇 달간 보관해 두다가 2025년 올봄에 한 번에 전액 현금으로 입금하셨어요. 오랫동안 땀 흘려 일구어온 내 밭을 판 돈일 뿐이라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셨던 거죠. 하지만 3억 원이라는 돈이 현금으로 입금된 것이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시스템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되었고 입금 주체가 고령자이며 3억 원이라는 현금을 한 번에 입금하기에는 그간 신고된 수입 흐름이 크게 없다는 점에서 의심 거래로도 별도 분류된 겁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거래에 대해 출처 불분명 고액 현금 입금, 비정기 패턴이라는 사유로 국세청에 자료를 넘겼고 국세청은 최만복님의 금융정보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만복님이 밭을 팔았다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 겁니다. 그 밭은 20년 전에 산 것이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던 거죠. 또한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역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점을 안내해야 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최만복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최만복님께서는 20년이나 보유했던 밭을 팔았다고 세금을 낼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하셨지만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양도차익을 고의로 숨긴 것으로 판단한 국세청은 이를 결국 탈루로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에 미납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는 3천만 원이 넘었고 그에 더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이자까지 포함해 총 4천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현금 입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세금 신고가 누락되어 무신고 가산세와 지연 이자까지 물게 된 것은 최근 강화된 고액 현금 보고와 이상 현금 거래 보고 시스템 때문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무신고 가산세가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꼭 알아두셔야겠죠? 무신고 가산세는 말 그대로 법정 신고 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붙는 벌금 같은 세금입니다. 그냥 깜빡한 경우라도 세금은 세금인 거예요.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았다면 성실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추가로 돈을 더 내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신고 가산세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증여세를 500만 원 내야 하는데 신고를 아예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무신고라면 500만 원 20% 100만 원의 가산세가 붙겠죠. 만일 고의로 혹은 허위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500만 원의 40% 약 200만 원의 가산세까지도 붙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다 여기에 지연 이자까지 붙게 되면요. 신고 기한을 넘긴 날부터 하루에 0.02%씩 이자가 계속 올라가니까요. 6개월이 지나면 수십만 원이 더해지고 1년 이상 지나면 이자만으로도 수백만 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금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실 세금 자체보다도 신고 안 했을 때 붙는 가산세입니다. 신고만 제대로 해도 안 낼 돈을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혹은 신고를 깜빡했다는 이유로 100만 원, 200만 원, 심하면 수백만 원씩 더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세금 안 내도 되겠지 하고 넘기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미리 신고를 해 두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신고를 안 하면 무조건 본세의 20%가 가산세로 붙는다. 고의성이 있다면 그 가산세는 40%까지 뛸 수 있다. 여기에 하루하루 쌓이는 이자까지 별도로 더해진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신고 안 한 대가로 따라오는 세금 폭탄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도 내가 쓴 생활비도 꼭 신고해야 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번엔 가족 간 증여와 생활비 지급에 관한 주제로 세금 폭탄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점을 알려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미리 몰라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사례들이 많으니까요. 이런 일을 겪지 않으시도록 깊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나 손주에게 생활비, 용돈 혹은 학자금을 주는 일 많은 분들이 흔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먼저 기준부터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10년간 합산해서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을 초과해서 주시면 국세청은 이걸 증여라고 판단합니다. 배우자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10년간 합산해서 6억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가족끼리 서로 도우려고 돈을 준 건데 세금을 내라니?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바로 거기서부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다. 그러나 실제 생활비로 쓰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고요. 즉 매달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100만 원을 그대로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집을 사거나 차를 산다면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생활비로 인정을 받으려면요. 식비, 교통비, 병원비, 교육비처럼 일상적인 용도로 실제 사용한 내역이 있어야 해요. 이럴 땐 간단한 팁이 있습니다. 돈을 보낼 때 생활비라고 통장에 메모를 남기고 가능하면 현금 대신 계좌 이체를 이용하세요. 현금은 기록을 남기기 어렵기 때문에 자칫 국세청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합산 금액이 기준을 넘었을 때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걸리게 되면요. 최소 10%의 증여세와 무신고 가산세 20%까지 붙어서 큰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금전거래, 특히 현금이나 생활비는 지금부터 조금 더 투명하게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일상에서 쉽게 걸릴 수 있는 현금 거래 함정과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려 볼게요.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얼마 전 70대 김영감님은 작년인 2024년 가을에 손자 결혼에 맞춰 작은 아파트 전세금에 보태라며 손자에게 현금으로 1억 원을 건네셨어요. 가족 간은 이런 돈 주는 게 뭐 문제가 될까? 그리고 현금으로 줬으니까 누가 알겠어?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당연히 신고 같은 건 안 했죠. 그런데 2025년인 올해 5월에 국세청에서 연락을 받으셨어요. 김영감님께서 손자분께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손자분께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네요 라는 연락이었죠. 그제서야 김영감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이라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던 거죠. 국세청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손자에게 준 1억 원은 10년간 증여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결국 초과한 5천만 원의 10%, 즉 본세 500만 원의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따른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로 붙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내야 하는 세금이 600만 원으로 불어나 버렸죠. 게다가 신고 기한인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시한도 5개월 이상 훌쩍 넘겨버려서 수십만 원에 달하는 지연이자까지 붙게 된 거예요. 증여세는 수증자, 즉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므로 김영감님의 손자는 결국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신 거죠.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실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미신고는 미신고이기 때문에 이미 부과된 세금을 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다른 사례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60대 박 여사님은 3년 동안 매달 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 원씩을 송금해 주셨어요. 생활비를 입금해 주신 거라 이게 문제가 될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던 거죠. 사실 이 생활비를 입금해 주실 때 생활비라고 통장에 찍어서 보내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대요. 그래서 항상 돈을 이체하실 때 생활비라고 찍어서 보내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돈을 받은 딸은 생활비로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결국 아파트 구입에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국세청은 이 거래를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생활비라면 사용한 내역이 명확히 증빙되어야 하는데 통장에 고스란히 돈이 쌓여 있었으니까요. 결국 3년간 모인 1억 원이 넘는 돈에서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한 증여세 10%와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연체 이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 여사님에게 생활비를 받아오던 딸은 아무 준비 없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거죠. 이런 사례들은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가족 간에 돈을 줄 때는 별 문제 없겠지. 내가 내 자식한테 돈을 주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내 손주 결혼하는데 돈 좀 보태주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 이런 생각이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 간에라도 증여세 신고를 정확하게 하거나 생활비를 주려면 꼭 계좌이체로 생활비라고 메모를 남기시고 받으신 분들은 사용한 기록까지 꼼꼼하게 남기셔야 세금 폭탄을 피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사례들을 꼭 기억하시고 불필요한 가산세나 지연 이자 등의 세금 폭탄을 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세금도 부모님이 대신 내주면 안 되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금까지 대신 내주는 순간 또 하나의 증여로 간주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 원을 주고 증여세 1천만 원도 부모가 대신 내주면 국세청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녀는 1억 원 더하기 1천만 원, 총 1억 1천만 원을 증여받았다고요. 이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증여세를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여세는 반드시 받는 사람이 자기가 내는 것이 원칙이고 부모가 내줄 경우에는 세금 설계와 신고를 아주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아니면 세금을 더 내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꼭 알려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어 봤어요. 요즘은 예전처럼 단순하게 내 돈 내가 쓰겠다 하는 생각만으로는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시대거든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서 현금을 1천만 원 이상 인출하거나 입금하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됩니다. 또한 특정한 이상 징후가 있는 거래, 예를 들어 며칠간 반복해서 현금을 나눠 인출하거나 소득이 없던 통장에 갑자기 큰돈이 들어오는 경우는 의심거래로 분류되어 금융정보분석원에 다시 보고됩니다. 이 보고된 자료들은 국세청에 요청이 있을 때에만 열람되긴 하지만 한번 의심을 받게 되면 국세청은 여러분의 금융거래, 카드 사용, 부동산, 현금 영수증 내역까지 모두 분석하기 때문에 정당한 거래였다고 해도 소명을 제대로 못하면 불필요한 세무조사나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끼리 생활비, 결혼자금, 병원비 같은 걸 주고받을 때 10년간 증여 공제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 대상이 되고요.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지연 이자가 추가돼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세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세금을 피해서 탈세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잘 알고 대비해서 절세를 하자는 거죠. 내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그게 생활비인지 증여로 볼 수 있는 돈인지 현금을 입금할 때 그 출처가 명확히 소명 가능한지 등을 꼭 따져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아리송하거나 애매한 문제가 있을 때는요. 미리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세무사와의 상담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국세청 대표번호 126번으로 전화해서 상담을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대부분의 궁금증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은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의 정직하게 모은 노후 자산 부디 끝까지 지키셔서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저는 세무사 김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